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스TV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도 멤버분께서 질문이 있어서 응답을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대충 이 댓글의 내용을 요약해 드리면 질문하신 분은 미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초중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나온 분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한국에 살고 계시는데 이제 미국에 다시 유학을 가려고 하는 분이십니다. 근데 미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스페인어를 초중고등학교에서 제2 외국어로, 아니지, 미국은 영어가 모국어니까 외국어로 스페인어를 배우는 선택을 하셔가지고 스페인어에 대한 지식이 있고 환경공학적으로 백그라운드가 있는 분이세요. 근데 제가 댓글 한번 쭉 읽어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님의 정치적인 성향, 그거는 뭐 아직 학생이시고 뭐 사회생활을 진지하게 하는 상황이 아니어서 정치적인 성향이 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님이 좌파고 우파고를 떠나서 님이 어린 시절에 초중고등학교를 보냈던 그 학교가 있는 지역이 매우 좌파적인 동네예요. 딱 보니까 극좌파적인, 급진 좌파의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그러는데, 제가 님에게 딱 드리고 싶은 조언은 뭐냐면, 세상이 뭐라고 하든 그거에 휘둘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교육이야말로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그 교육에 그 교육감이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동네 지역의 학생들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편향시킬까를 늘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정치 자금대로, 정치의 아젠다대로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교육감들이에요. 그래서 님이 어린 시절에 이렇게 보냈던 커리큘럼들이 굉장히 좌파에 많은 영향을 받았을 수 있어요. 일단 환경공학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환경 문제는 이것만 딱 아시면 돼요. 그러면은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요. 자, 환경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거, 환경, 친환경 테크놀로지, 환경에 뭔가 문제가 있다, 환경을 계속 개선해야 된다, 요런 아젠다는 전부 글로벌 좌파 아젠다입니다. 좌파예요. 글로벌 좌파. 전 세계 좌파들이 지지하는 아젠다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환경 테크놀로지를 님이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님이 정치적이고 정치적이지 않고를 떠나서 님의 인생이 좌파에 좌지우지 됩니다. 그럼 좌파는 왜 환경 문제를 항상 그렇게 이렇게 가지고 문제를 삼냐면,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자정 능력이 있어요. 어느 정도 오염이 생겨도 스스로 오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요즘 막 얘기하는 지구 온난화,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녹는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이걸 좀 관심 있어서 님이 실제 데이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뉴스만 믿거든요. 뉴스에서 맨날 앵커들이 지구 온난화 막 얘기하면서 막 지구에 막 기후가 올라가서 막 산불 나는 거 맨날 카메라 들이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남극이나 이런데 막 펭귄들의 서식지가 파괴되는 거 막 이렇게 막 보여주면서 지구 온난화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카메라를 들이대는 그 각도를 가지고 얼마든지 연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님이 실제로 그 데이터를 관찰하기 전까지는 믿으면 안 돼요. 왜냐면 환경 아젠다는 굉장히 정치적인 거예요. 아주 심하게 정치적인 토픽이에요. 좌파 진보들이, 글로벌 좌파들이 메인 어떤 이슈로 물고 늘어지는 게 환경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님이 환경 관련된 테크놀로지로 남은 인생을 살게 되면 좌파에 님의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한 유럽의 방송사에서 그 한 방송팀에서 양심 고백을 합니다. 자기들이 그 글로벌 좌파 아젠다를 미는 방송을 만들려고 빙하에 가가지고 거기에 폭탄을 설치하고 폭탄을 일부러 터트린 다음에 그러면 빙하가 막 주르르 녹아내릴 거 아니에요. 그거를 카메라에 담아서 그걸 보도한 적이 있다고 양심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좌파 아젠다가 거의 대부분 거짓말이에요. 그럼 좌파들은 왜 거짓말을 하냐면 아주 심플해요.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다만 저는 관심 있는 거는 세상의 진실과 그리고 나의 행복, 그리고 나의 성공이에요. 근데 좌파는 왜 거짓말을 하냐면, 자, 일단 좌파, 우파 기본적인 성향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우파적인 생각들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인문학에서 말하는 개인의 성장을 우선시하는 사상이에요. 효율을 중요시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반면에 좌파는 개인의 성장보다는 나눔, 분배를 더 중시하는 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여튼 공산주의 좋아하고 사회주의 좋아하는 사람 좌파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 그런 자본주의,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우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파가 더 효율적이겠어요? 좌파가 효율적이겠어요? 우파가 훨씬 효율적입니다. 돈 잘 벌고 성공하는 방법들이 다 우파에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건 우파가 이미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럼 좌파는 할 게 없어요. 이미 뭐 좋다고 하는 거, 효율적이라고 하는 거, 돈 잘 벌다고 하는 거, 뭐 성공하는 이론들 우파가 다 가져가 버렸으니까 좌파는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으니까 좌파 정책의 대부분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뭐 남극에다가 뭐 북극에다가 막 뭔가 막 폭약을 설치해 놓고 폭탄을 터뜨린 다음에 막 빙하가 녹고 있어요 하고 막 이렇게 카메라 들이대고 뭐 거의 그런 거예요. 지구 온난화도 마찬가지예요. 지구 온난화도 지구는 오랜 시간 동안 빙하기를 반복하거든요. 계절의 변화처럼. 그래서 글로벌하게 지구가 따뜻해졌다가 추워졌다가 따뜻해졌다가 추워졌다를 반복해요. 근데 좌파들은 이 지구가 따뜻해지는 이 시즌에 딱 그 앞뒤만 딱딱 잘라가지고 고기만 딱 보여주면서 최근에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 심각하다, 이렇게 계속 이슈를 만드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실제로 좀 보세요. 뭐 데이터라는 게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컬렉션하는 게 있는 게 아니야 또. 왜냐면 온도 센서라는 게 개발된 게 뭐 최근 근대 과학이 발달하면서잖아요. 그러니까 추정해 보는 거죠. 과거에 뭐 오래 산 식물의 나이테라든가 그런 나이테가 발견된 화석이라든가 뭐 요런 거, 그리고 지층에서 발견되는 생물의 종류 뭐 요런 거 가지고 추측해 보는 거죠. 추측해 보면은 지구는 계속 온도가 더워졌다 차가워졌다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오랜 시간 걸쳐 마치 계절의 변화처럼. 그런데 지구가 더워지고 있는 시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경 테크놀로지 한번 발을 잘못 담그면은 이 좌파에게 조종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좌파 이론은 대부분 거짓말이라니까요. 그래서 좌파 이론에 한번 빠지게 되면은 계속 가난하게 살게 돼요. 남은 인생이. 자,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벌어서 내가 그 돈으로 성공하고 그 돈이 내 거다 라고 생각하는 그룹이랑, 돈을 벌면 남한테 주자라는 그룹이랑 누가 성공하겠어요? 그러니까 좌파는 항상 망하는 이론이란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님이 고졸이랑 박사졸이랑 월급이 똑같이 300만 원이에요. 그럼 박사 할 것 같아요?
공부할 것 같아요? 안 해요. 고졸도 월급 300만 원이고 박사졸도 월급 300만 원이다. 다 300만 원이다. 공부 안 합니다. 그 사회는 몰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왜 못 사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배급제 사회를 지향하는 그런 좌파 사회는 결국 모두 가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파 이론에 빠지면 안 되는데, 좌파가 그래서 미는 것들이 있어요. 뭐 부자들에 대한 높은 세금,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자 해서부터 뭐 환경 문제, 그리고 동성애, 낙태, 뭐 이런 것들을 글로벌하게 좌파들이 밀고 있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좌파적인 생각에서 좀 나오셔야 돼요. 님이 제가 봤을 때 좌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급진 좌파적인 동네에서 살았어요. 근데 좌파들이 왜 모순적인지 얘기해 줄게요. 저희 동네 실리콘밸리에 방송국이 하나 있거든요. 그 스트리밍 방송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예요. 근데 그 동네가 이 실리콘밸리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예요. 정말 잘 사는 동네인데, 그러면 극단적인 이윤을 추구하고 그렇게 막 집에 가보면 다 막 스포츠카 있고 막 대저택 있고 막 다 요트 하나씩 있고 그렇게 잘 사는 대부호들이에요. 그들의 삶은 우파예요. 우파 성장 중심적에 그렇게 살면서 자기들이 방송을 할 때는 좌파 스탠스를 취합니다. 그래서 막 부자들 비판하고 막 글로벌 환경 아젠다를 막 얘기하고 막 그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막 방송을 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삶과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거짓말인가? 그 사람들, 방송국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짓말인 거야. 왜냐면 본인이 생각하는 철학은 성장 위주의 개인주의적인 삶을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부자가 다 대놓고 카메라 앞에서 대중 앞에 방송할 때는 좌 스탠스를 취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부자가 많을 것 같아요? 부자는 소수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수의 엘리트들이 뛰어난 능력을 바탕으로 남들보다 몇백 배 많은 돈을 벌어요. 그래서 소수의 상위 몇 퍼센트의 사람이 전 세계 부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중들은 가난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 극단적으로 그 방송하는 그 태도가 그 미디어나 교육 그런 데서 취하는 좌파 진보 스탠스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교육감들, 교수들 보면 다 부자예요. 엄청 돈 많아요. 그러면서 대중 앞에서 대중들을 교육할 때는 좌파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대중이 더 가난해지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뭐라 하든 미디어가 뭐라 하든 교육이 뭐라 하든 좌파 스탠스에서 나와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면은 부자가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어요. 반면에 좌파 미디어에 현혹당해서 그 좌파들의 그 판타지에 넘어가면은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돈 많은 좌파들이 얼마나 내로남불적이냐면 자기는 우파적으로 살아요. 그러면서 남들 앞에서 방송할 때는 환경을 막 생각해. 환경 막 그래, 친환경 테크놀로지 개발해야 된다. 환경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놓고 자기 자식은 환경공학과 안 보냅니다. 자기 자식은 뭐 양자 컴퓨터나 막 이런 뭐 슈퍼컴퓨터 개발하는 거 뭐 이런 거 시켜요. 다 결국 그런 거 시켜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미국 영토에서 막 양자 컴퓨터 개발하면 뭐 슈퍼컴퓨터 개발하면 환경오염 일으킬 이 건덕지가 없어요. 왜냐면 미국 영토에서는 뭐 양자 컴퓨터 같은 거 특허 중심적, 아이디어 중심적, 설계 중심적으로 하고 생산은 또 아시아에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환경 뭐 반도체
만들면서 뭐 오페스가 나오면 아시아에서 나오지 미국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맨날 환경 생각해야 한다. 환경. 아시겠죠? 굉장히 내로남불적인 이론이에요. 그리고 이런 환경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뭘 하냐면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장에서 반도체 오페수가 몇 ppm 미만으로 나오게 할 것이라는 규제를 막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미국은 전혀 규제를 안 받을 수 있죠. 공장이 없으니 거의 없으니까. 그러면 아시아도 규제가 생기겠죠. 생산을 하니까. 그러면 미국 편 들어주는 국가들한테는 규제를 완화해주고 미국한테 반기를 드는 국가들은 규제를 강화하고 규제 가지고 사람을 조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좌파 이론의 핵심은 우파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정치의 수뇌부는 다 우파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거 이해하시면은 세상에 속지 않아요. 모든 정치 이론의 수뇌부는 우파예요. 그리고 모든 정치 이론의 팔로우들이 결국엔 좌파들인 거예요. 그것만 알면 돼요. 그러면 속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왜 이게 좀 퀘스천이 해소가 돼야 돼요. 왜 교수들은 좌파적인가? 왜 방송국 국장들은 좌파적인가? 요 퀘스천이 해소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왜 그들은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그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가? 왜 좌파 정치인들은 부자인가? 좌파가 늘 까대는 게 부자면서 왜 좌파의 리더들은 부자인가? 그거를 깨달으시면 돼요. 그래서 환경공학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안 좋아요. 좌파 논리의 어떤 그거예요. 그러니까 님이 환경을 정말 생각해서 환경공학을 갔다면은 좌파 논리에 속은 거예요. 오히려 실제적으로 환경을 리드하는 리더들은 환경 테크놀로지를 만들어서 가난한 나라들을 봉쇄하고 가난한 나라들의 성장을 막는 게 목표예요. 그게 목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여튼 그 좌파 이론으로도 돈을 벌 수가 있는데 그거는 좌파의 리더가 돼서 세상을 속이는 거대한 사기꾼의 리더가 돼야 돈을 버는 거고 그냥 평범한 서민으로 좌파의 팔로워가 되면 계속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것만 깨달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친환경 테크놀로지 이런 거 하신다니까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친환경 테크놀로지는 매우 좌파적인 글로벌 아젠다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세상을 볼 때는 미디어가 얘기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직접 관찰해 보면 됩니다. 미디어는 거짓말을 정말 많이 해요. 직접 관찰해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인 스페인어 하는 거 얘기해 드릴게요. 자, 지금 본인이 미국에 사는 스페인어 사용자들은 히스패닉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들은 멕시칸입니다. 멕시코라는 나라가 있죠. 미국의 바로 밑에 있는 나라죠. 그 나라에서 그 나라가 좀 아시다시피 많이 가난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신 분들이 미국으로 계속 넘어오고 있어요. 근데 뭐 합법적으로 취업 비자를 받아서 이민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 국경,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을 밤에 몰래 넘어가지고 오는 불법 체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계속 규제를 하는 게 이 불법으로 이민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뭐 호텔이나 뭐 이런데 뭐 종업원이나 뭐 청소부로 합법적으로 취업해서 비자 받고 온 사람들은 규제 대상이 아니에요. 합법적인 비자니까. 근데 이 밤에 그 멕시코랑 미국 국경을 넘어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불법 체류자잖아요. 법의 사법권에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범죄로 쉽게 이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 미국 와서 살 때 집 계약 뭐 이런 거 할 때, 자동차 계약 할 때 합법적인 미국 신분이 없는데 어떻게 계약하겠어요? 다 범죄 조직이 뒤에서 브로커 끼고 집 해주고 차 해주고 결국에 범죄의 온상이 되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멕시코에서 이민 온 사람들을 단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인종차별이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인종차별 아니죠. 인종차별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온 사람들은 보호해줘야죠. 합법적으로 비자 받아서 멕시코에서 이민 온 사람들은 보호해줘야죠. 합법적으로 왔는데. 하지만 불법적으로 온 사람들은 내쫓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미국에서 그래서 외국어를 배울 때 다양한 외국어를 배울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이기 때문에 영어만 잘하면 됩니다. 외국어를 따로 배울 필요가 없어요. 사실 없어요. 없는데 굳이 외국어를 하나 더 하고 싶다. 영어 외에, 뭐 한국 분들이니까 한국어는 다 하실 거 아니야. 영어 외에 외국어를 굳이 더 하나 하고 싶다. 이공계다. 그러면 일본어를 하세요. 일본어도 이게 사실 한국의 좌파 세력들 때문에 굉장히 가려져 있는 부분인데, 전 세계 과학기술의 최고로 발달한 나라가 어딜 것 같아요? 미국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과학기술 2등 하는 나라가 어딜 것 같아요? 독일? 아니에요. 프랑스? 아니에요. 이탈리아? 아닙니다. 실제로 이 필드에 있어 보시면 알겠지만 일본이에요. 전 세계 2등은 일본입니다. 과학기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본어를 잘하면은 과학적으로 얻을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영어를 하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일본어 하시는 분들이 발음이, 영어 발음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 맥도날드 이런 거를, 뭐 미국 사람 맥다날 할 때 마쿠도나르도 그러잖아요. 그게 진짜 발음이 맥다날이 안 돼가지고 마쿠도나르도 이렇게 발음하는 거래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만큼 외국어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일본의 외신 기자가 미국 대통령을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그 계속 막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근데 그 단어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호카손 아유 호카손 something, 아유 호카손. 그러니까 호카손이 뭐지? 호카손이 뭐야? 근데 이게 포커스온 그 포커스온을 호카손이라고 말하는 거야. 호카손. 그러니까 그렇게 발음이 어려워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어 하는 걸 되게 발음을 어렵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어를 잘 안 하려고 해요. 반면에 과학기술은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일본어를 잘 하면은 주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굉장히 성공할 수 있어요. 주기적으로 일본에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 특허 중심적, 아이디어 중심적, 설계적인 중심적인 마인드로 뭔가 새로운, 뭐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예를 들면 피부 밑에 이식하는 스마트폰. 그래서 스마트폰을 갖고 다닐 필요 없어요. 그냥 피부 밑에 이식했기 때문에 그냥 말로 전화 걸자 하면 전화 걸고, 배터리도 갈아 낄 필요 없어요. 우리 몸에 뭐 체온으로 자동으로 충전하는 뭐 그런 전자장비를 개발했다고 칩시다. 이런 아이디어는 다 미국에서 나오겠죠. 미국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막 생각하고 컨셉을 다 잡아요. 운영체제 뭐 쓸지 다 컨셉 잡고, 뭐 CPU는 어떤 재질로 만들지 다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다 이렇게 설계를 하고 특허 다 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런 피부 밑에 들어가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어떤 반도체 소자를 발굴을 해야겠죠. 그러면 그런 제품, 그런 소자, 원천 기술은 다 일본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에 주기적으로 가서 그런 새로운 소자가 나왔는지 체크를 하고, 나왔으면은 그거를 미국의 R&D 연구센터로 좀 보내줘 해가지고 연구를 계속해서 신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어를 하면 좋은 거야. 그러면 스페인어를 하면 뭐가 좋냐? 스페인어는 솔직히 말씀드려요. 솔직히
정말 인종차별적이 아니고 정말 제가 경험한 거 얘기해 줄게요.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회사를 다니면서 동료로서 스페인어를 쓸 줄 아는 사람을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단 한 명도. 미국에서 석사, 박사, 대학원 생활하면서 석사, 박사, 연구원 동료로서 스페인어를 할 줄 아는 동료를 여태까지 일평생 딱 한 명 만났는데, 그 사람이 미국에 살고 있는 멕시칸이 아니라 정말 유럽에 있는 그 스페인 있죠. 유럽에 있는 스페인에서 유학 온 스페인 유학생 딱 한 명 만났어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서 스페인어를 가리키는 거는 뭔가 인생에 막 도움이 되고 뭔가 막 지식을 얻고 막 그런 용도가 아니라 미국에 살고 있는 멕시칸들과 잘 지내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좌파 진보적인 생각에서 온 교육 방식입니다. 실제로 제가 미국에서 멕시코에서 온 이민자를 만난 경험들을 얘기해 드릴게요. 실제로 제가 만난 거 정말 인종차별 아니고 실제로. 자, 지금부터 카운트 해볼게요. 제가 다녔던 학교, 석사, 박사 다녔던 학교 청소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다 멕시칸들이셨어요. 그리고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다녔던 회사들, 이 회사들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가끔 출장 가면은 호텔에서 그 이불 빠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이불 사람 나가면 베딩 해주시는 분 있잖아요. 이불 갈고 세탁실에서 빨고, 이런 분들 다 멕시칸들이셨고, 그 다음에 제가 미국에서 자주 이사를 가거든요. 이사를 가면은 뭐 한인 업체를 이용한 적도 있고 미국 이사 업체를 이용한 적도 있는데, 미국 이사 업체를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미국인 내국인 영어 잘하는 그런 에이전트가 양복 입고 딱 와가지고 집 그 길이를 측정하고 그 짐의 양을 측정하고 그리고 계약서 쓰고 그리고 가요. 그러면 며칠 있다가 그 멕시칸 분들이 오셔가지고 짐을 꺼내가지고 트럭에 실어주고 뭐 그래요. 근데 한인 그 이사업체를 이용해도 똑같아요. 한국인들이 처음에 한국인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한국말로 아유 어디로 이사 가세요? 아 집 한번 크기를 좀 봐야 되는데 하고 집에 한번 오십니다. 그 다음에 짐의 양을 체크하시고 아 대충 몇 세제곱미터 정도의 짐이네요. 요 정도면은 가격이 어떻게 되고 하면서 계약을 딱 맺어요. 그러면 이사 가는 당일날은 그 멕시칸 분들이 오십니다. 이분이 영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그 한국인 매니저분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분이 이제 멕시칸 분들한테 이제 스페인어로 얘기를 합니다. 저 짐은 저쪽으로 옮기고 저건 저기로 옮기고 그거는 깨지는 거니까 조심하고 막 이런 거를 막 이렇게 스페인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공계 엔지니어링 뭐 대기업 이런 데서는 스페인어 부사자를 만날 일이 거의 없어요. 멕시칸들을 만날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님이 만약에 이삿짐 센터를 한다, 그리고 뭐 청소 용역 회사를 한다, 뭐 트럭 배달, 택배 그런 어떤 개인 회사를 한다, 그러면 스페인어를 배우면은 좋은 게 있겠죠. 그래서 미국에 사는 한인 슈퍼마켓 하시는 분들은, 한국 분들은 스페인어를 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왜냐면 종업원들로 멕시칸들을 쓰시는데 미국에 이민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스페인어로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스페인어로 막 저 짐은 저기다 날라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님이 왜 스페인어를 배웠는지, 왜 학교에서 스페인어를 배웠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그 동기를 알지 못한 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삶의 목적이랑 맞아야 돼요. 본인이 뭐 예를 들면 기독교적인 선교, 개신교적인 선교적인 마인드로 멕시코에서 이민 온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싶어서 뭐 스페니쉬를 배운다, 그러면 인정. 그리고 아니면 본인이 청소 용역 회사 같은 거를 차려서
그걸 해서 잘할 비전이 있다. 그러면 인정. 근데 뭐 박사 해가지고 실리콘밸리 대기업 가거나 교수하고 싶은데 스페인어를 한다. 그러면 본인이 왜 스페인어를 배웠는지를 모른 채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배운 거예요. 아니면 뭐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스페인어 발음이 좋아서 뭐 그냥 재밌어서 뭐 배우신 건데, 인생에 뭔가 할 때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좋겠죠. 목적을 뭐 하다못해 뭐 스페인어를 쓰는 뭐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어서 배운다든지, 스페인의 어떤 문화 뭐 그런 걸 좀 배우고 싶어서 배운다든지, 뭔가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페인어를 왜 배웠는지 목적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단지 본인이 나온 초중고등학교에서 다들 스페인어를 그냥 배우고 학교에서도 그냥 스페인어를 기본으로 가리키는 분위기에서 배웠다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정치의 희생양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히스패닉이란 말 자체도 굉장히 정치적인 말이에요. 히스패닉 영어 단어 뜻이 뭐냐면 스페인 언어의, 스페인 문화권의,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실 멕시코에서 온 사람들은 멕시칸이라고 해야 맞죠. 멕시칸이라는 영어 단어가 멕시코의, 멕시코 언어의, 멕시코 문화의 라는 뜻이기 때문에 멕시칸이라고 불러야 맞아요. 근데 미국에서 멕시코에서 오신 분들 멕시칸이라고 부르면 이게 인종차별이라고 해서 히스패닉이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온 사람들을 스페인 문화권에 라는 표현으로 쓰게 하는 거죠. 이게 똑같이 그거예요. 그 흑인도 원래 흑인의 어원이, 그러니까 피부가 검어서 그냥 딱 보면 직관적으로 피부가 그들이 검기 때문에 블랙이라는 영어 단어로 부른 거예요. 영어권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그렇게 지은 건데, 처음에는 흑인에 대한 편견이 없었겠죠. 흑인이 어떤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냥 피부가 검다. 근데 점점 사람들이 흑인은 어떻고 저쩌고 자꾸 얘기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흑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비슷하게 히스패닉이라는 표현처럼 아프리칸 어메리칸,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라고 부르라고 또 학교 교육에서는 가르치잖아요. 이게 폴리티컬 코렉트니스입니다. PC주의, 좌파 진보 운동이죠. 정작 미국인들한테 뭐 예를 들면 멕시코에서 이민 온 사람들은 멕시칸이라고 부르면 기분 나빠합니다. 히스패닉이라고 불러줘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반면에 미국 내국인들한테 히스패닉이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라고 하면 잘못된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멕시코에서 왔기 때문에 멕시칸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한 표현이 있는데, 왜 스페인 문화권의라는 돌려 말하는 단어를 쓰게 되면은 모호해진다는 거죠. 왜냐면 정말로 유럽의 스페인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을 부르는 그 용어랑 헷갈리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원래 미국은 영국, 뭐 유럽 다 흑인들을 흑인이라고 불렀었어요. 역사 전통적으로 그렇게 불러왔는데 갑자기 흑인이라고 안 하고 미국에 있는 흑인들을 아프리칸 어메리칸이라고 부르게 되면은 이게 아프리카계 미국인, 그러면 뭐랑 또 헷갈리냐면,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아프리카에서 대학 나오고 미국으로 박사과정으로 유학 온 사람이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은 이게 아프리칸 어메리칸이거든요. 근데 원래 미국에서 네이티브로 태어나셔가지고 계속 산 흑인하고 구분이 안 되고 모호해지잖아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실제로 미국인들한테 아프리칸 어메리칸이라고 하면은 되게 불편해해요. 흑인들 자체도 불편해하고 백인들 자체도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영어 시간에 미국에서 흑인을 만나면 아프리칸 어메리칸이라고 부르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부르면은 미국인들이 불편해해요. 그거는 네가 유엔이나 국제단체나 혹은 사장님이나 뭐 이런 어떤 전 세계에 방송하는 앵커나
뭐 이런 데서 어떤 누군가를 흑인을 지칭해야 될 때 공식적으로 쓸 때고, 일상 미국의 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아. 네가 그렇게 쓰면 되게 어색한 표현이야. 이렇게 미국 친구들이 얘기를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히스패닉도 그 멕시카에서 오신 분들이, 처음에 미국인들도 멕시코에서 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멕시칸이라고 불렀겠죠. 근데 이게 좀 어감이 안 좋게 갈 수가 있어요. 왜? 예를 들면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 제가 예전에 다른 주에 살 때 집을 소유한 적이 있었어요. 집 앞에 저희 마당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무가 되게 컸거든요. 나무가 너무 크니까 바람 불니까 나무가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위험하잖아요. 나무를 가지치기를 하려고 하는데, 나무 가지치기 하는데 불렀더니 나무 한 그루 사람이 타고 올라가서 가지치기 하는데 300만원,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300만원을 달래요. 너무 비싸잖아요. 300만원. 그래서 회사 미국인 동료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아, 이거 좀 내가 싸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냐 그랬더니, 그거 미국 내국인 업체에 가지 말고 그 멕시칸들이 하는 가지치기 회사가 있는데 가면은 반값이야. 아, 그래? 멕시칸들한테 하면 되겠다 하면, 이렇게 해서 멕시칸들한테 하면 되겠다 하면은, 이 멕시칸이라는 단어가 좀 뉘앙스가 조금 안 좋게 들릴 수가 있죠. 멕시칸한테 가면 싸다는 어떤 용어로 쓰이게 되면은 이 멕시코 사람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멕시칸이라고 부르지 말고 히스패닉이라고 불러라 라는 그런 문화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히스패닉은 스페인에서 유럽의 스페인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좌파 진보가 자꾸 발달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는 현실적인 세계에서 어떤 사람들이 조금 경제적으로 좀 부족한 위치에 있어서 사람들이 자꾸 그 집단들을 돈이 없다, 자꾸 이런 개념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 집단 사람들은 불편해지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뭐 지방에서 온 사람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전 서울 사람이거든요. 그냥 한국에서 살 때 지방에서 온 사람들을 어렸을 때는 그냥 시골에서 온 애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골에서 온 애들. 시골에서 온 게 맞잖아요. 그 농사짓고 그런 농촌에서 온 사람들을, 그런 지역을 시골이라고 한국어에서 부르잖아요. 시골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골에서 온 사람 맞잖아요. 근데 서울에서 이 말이 자꾸 안 좋게 쓰일 수 있어요. 왜냐면 봐봐요. 서울에서 뭔가 서울의 어떤 도시의 규칙들을 잘 모르고, 서울이 아무래도 한국에서 외국 문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서양 문화, 외국 문화에 대해서 서울 사람들도 많이 알죠. 근데 서울에 온 시골에서 온 사람들은 이런 걸 잘 모를 수 있어요. 문화적으로 좀 떨어지고, 어떤 글로벌 매너에서 좀 떨어지고, 서울의 규칙들 뭐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시골에서 온 사람들 이런 거 잘 모르더라고,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되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시골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표현 쓰지 마세요.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표현 써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요. 그렇게 뭐 약속을 해서 학교에서 가르쳐서 이번에는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쳐봐요. 그럼 그 말도 언젠가는 또 기분 나빠합니다. 왜냐면 지방에서 온 사람들의 특징이 서울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랑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분 나빠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나오냐면, 아예 고향 출신 구분하지 말자 이렇게 나오겠죠.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실 좌파적인 생각들은 자기가 뭔가 부족하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좀 꿀린 것 같은 열등감 때문에,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자꾸 사회에서
그런 말 안 쓰기 운동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말을 바꾼다고 해서 나아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본질은, 그 말이 왜곡되는 본질은 뭐냐면, 그 원래 거기 살던 내국인들과 외부에서 유입되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수준이 다르고 문화적인 수준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불편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좌파 진보가 추구하는 거는 세상의 진실을 좀 덮고 모호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구분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정치적인 안정, 사람들 기분 나쁘지 않게, 정치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좌파 진보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 자연스럽게 가난해집니다. 왜냐면 부자가 되고 성공하려면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야 돼요. 멕시칸들은 이런 성향이 있고, 흑인들은 이런 성향이 있고, 백인들은 이런 성향이 있고, 한국인들은 이런 성향이 있고, 정확하게 그 문화 코드를 알고 있어야 성공하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좌파는 거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대중이 좌파에 빠지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좌파의 리더들은 돈을 벌겠죠. 자기 자식들은 양자 컴퓨터나 슈퍼컴퓨터 대학원을 보내면서 본인은, 좌파 리더들은, 좌파 정치인들은, 좌파 교수들은 마이크 잡고 대중들 앞에서는 남극의 펭귄을 걱정하고 그런 모순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좌파의 리더들은 돈을 많이 벌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좌파 우파 이 구분을 잘 하시고 좌파에 안 빠지면 인생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좌파 우파는 어떻게 구분하냐? 제가 미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분이니까 클리어하게 말씀드릴게요. 미국에서는 성경적이면 우파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개념이다, 그럼 우파예요. 그리고 반성경적이다, 그럼 그게 좌파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돼요.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을 다 알고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구분하기 때문에 구분을 잘 합니다. 미국 내국인들은 내가 좌파면은 확실히 좌파라는 걸 알고 있고, 내가 우파라면 확실히 우파라는 걸 알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이제 항상 외국인들이 좌우를 구분을 잘 못합니다. 왜냐면 외국인들은 대부분 이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좌우 구분을 잘 못해요. 좌우 구분을 그냥 뉴스에서 말하는 뭐 그걸로 하는 거잖아요. 뉴스에서 말하는 그런 좌파들이 말하는 기준대로 이게 좌파고 저게 우파고 이렇게 구분하니까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좌우를 구분을 못해요. 자, 공산당은 좌파일까요, 우파일까요? 좌파예요. 그럼 공산당은 왜 좌파일까요? 공산당은 반성경적입니다. 왜 공산당은 반성경적이죠? 신은 없다라는 유물론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반성경적이죠. 인간이 인위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바벨탑을 쌓는 문화예요. 그래서 공산당은 좌파입니다. 자, 이번에 히틀러가 이끌었던 나치는 우파일까요, 좌파일까요? 좌파들이 말하는 이론에 의하면 히틀러는 우파죠.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고 세상 인문학으로만 좌우를 구분하면 히틀러가 우파가 되는 거예요. 극우파가 되는 거예요. 나치가. 근데 나치는요, 기독교를 말살하려 했어요. 그리고 유태인을 홀로코스트 했잖아요.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에 온 민족이고 예수님도 유태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은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태인을 학살했던 나치 좌파입니다. 그리고 그 좌파가, 그들이 유태인을 학살했던 원동력은 민족주의예요. 민족주의 좌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민족주의를 안 좋다고 말해요. 육신의 DNA에 의지해서 육신의 정욕적으로 우리 민족이 우수하다고 하는 사상은 좌파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히틀러의 나치는
사회 국가주의를 민족주의로 구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좌파입니다. 근데 인문학에서는 극우파라고 말하죠. 그게 바로 좌파들이 보는 세상 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으로 좌우를 구분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걸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성경은 미국에서는 가정교육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헬레니즘적인 그리스 아테네 사상을 바탕으로 한 헬레니즘적인 교육을 하기 때문에 미국의 공교육은 좌파 진보적이에요. 자, 근데 미국 내국인들은 가정교육은 성경으로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미국 내국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세상 교육이 좌파 진보적이라는 거. 그리고 본인들의 뿌리는 성경이라는 걸 다 알고 성경을 바탕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교회를 안 다니고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좌편향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아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님한테 요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환경공학, 본인이 이거를 공부하는 원동력이 뭔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본인이 스페인어를 하는 이유가 뭔가 잘 점검을 해보세요. 그리고 미국에서 성공하려면 좌파에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은요 굉장히 우성향의 사회입니다. 미국의 보수는 굉장히 릴리저스한 사람들이에요. 미국의 보수 우파들은, 미국에 잘 나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릴리저스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회의 정상에는 정말 미국을 이끄는 초엘리트들 세 가지 부류의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유대교, 두 번째 개신교, 세 번째 사탄교. 사탄교는 왜 사탄교냐면 이 유대교나 개신교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절대 선인 하나님, 그리고 절대 악인 사탄이 나오죠. 근데 기본적으로 유대교와 개신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이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교는 그거 거꾸로 믿는 겁니다. 신은 있는 거 알겠는데 나는 사탄을 믿고 하나님을 반대해. 이게 사탄교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이끌어 나가는 엘리트 계층들은 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분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부류의 엘리트가 있습니다. 유대교, 개신교, 사탄교. 아시겠죠? 무신론자들은 사실 별 힘이 없어요. 왜냐면 무신론자들은 종교를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종교가 인간의 멘탈을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데, 그 핵심 알고리즘을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신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과학만 믿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약합니다. 약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분의 여러 가지 질문들에 응답을 해드려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